현저하게 떨어져서 일반 뭐 독감이 아니라 감기 정도로 떨어졌다는 소리도 들리고, 이게 종식을 위한 또 이게 전 단계라는 소리도 있으니 저는 희망을 좀 가져봅니다. 오늘은 1월 달에는 저는 토론 없습니다. 이따가 말씀 다시 드리겠습니다만, 12월 달 오늘 얘기가 혹시 제가 그저께인가 부스터 샷을 맞았는데요. 부스터 맞고 나서 부작용이 뭐냐면 제가 뭔가 생각이 잘 안 납니다. 이틀 동안 멍청해져 있는데 말이 자꾸 헛나오고요. 근데 제가 택시를 어떤 분 얘기가 하던데 택시 기사 어떤 분이 타서 전설의 고향으로 데려다 달라고 했답니다. 택시 기사가 알았습니다. 예술의 전당으로 데려다 주더래요. 정확히 알아듣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가 이 고급 개그가 이해가 안 되시면 여러분들도 지금 몽롱해지신 겁니다. 지금. 그래서 이렇게 전설의 고향과 예술의 전당을 헷갈릴 정도로 사람들이 부스터샷만 한다고 그러는데, 이제는 그런 시대가 지난 것 같습니다. 자동차한테 택시기사한테 얘기할 것도 없이 그냥 찍기만 하면 목적지로 도달해야 되는 자율택시 같은 것이 빠르면 몇 년 안에도 상용화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자동차 전문가를 모시고 말씀드리겠는데, 김준성 우리 애널리스트, 지금 저번에 오셨던 메리츠증권 기억나시죠? 자산운용 하셨던 우리 사장님, 연초에 되게 큰 반향을 일으켰는데, 메리츠증권의 리서치 센터의 연구위원으로 계시는데, 자동차 타이어 전문인데, 고려대학교 나오시고 2013년부터 메리츠증권에 계시는데, 이분이 유튜브에서 되게 유명합니다. 매경 이코노미 자동차 산업 베스트 애널리스트 1등 하셨고요. 환경 비즈니스 자동차 산업 베스트 애널리스트 1등 하셨고, 머니투데이 자동차 산업 애널리스트 1등. 그래서 아주 굉장히 대단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자동차 산업의 미래라는 주제를 가지고, 사실은요, 테슬라와 넌 테슬라의 양 진영 어떻게 될 것인지를 보고, 주식 투자들이 굉장히 앞으로 굉장히 핫한 이슈더라고요, 요즘에. 그래서 한번 보시고요. 오늘 한번 강의를 들어보겠습니다. 강의는 50분 동안 Q&A 10분 정도 괜찮겠죠. 감사합니다.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예. 네, 안녕하세요. 메리츠증권에서 온 김준성이라고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한 마음이고요. 이 자료가 이제 200페이지 정도 되니까 분량도 굉장히 두껍고, 제가 풀로 이제 세미나를 드리면 4시간 정도를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이라 50분 정도로 컴팩트하게 줄여서 말씀을 드릴 예정이고요. 조금 시간이 짧아 아쉽긴 하지만 오늘 유의미한 시간이 되실 수 있도록 제가 준비한 내용 한번 전달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테슬라라는 회사를 자동차 애널리스트가 발표를 드리면 자율주행 이야기, 전기차 이야기에 국한돼서 이야기를 드리고 이 자리를 떠나도 충분하다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테슬라라는 회사가 갖고 있는 의미가 기존에 우리가 잘 알아왔던 뭔가 데이터 시장이라는 것의 진화 관점에서 유의미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먼저 그렇기 때문에 데이터 시장이 어떻게 시작되어 지금까지 오게 됐는지, 앞으로는 어떻게 가게 될 건지에 대해서 설명을 먼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 마켓. 저는 자동차 산업 담당 애널리스트고, 제 옆자리에는 반도체 담당, 그 옆자리에는 통신 담당, 그 옆에는 에너지 담당. 네, 우리나라 증권사에는 리서치 센터가 있고 그 안에 각자의 분야를 맡은 애널리스트들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을 융합해서 가장 거대한 시장으로 부상하고 있는 시장을 언급한다면 그걸 데이터 마켓이라고 부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데이터 마켓은 우리가 알고 있는 거의 모든 종류의 기술들이 융복합 발전을 거듭하며 만들어지고 있는 시장이다라고 생각하고요. 제목에서 적어놓은 것처럼 구글부터 테슬라까지, 구글에서 시작되어 현재 테슬라까지 이어져 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른쪽에 있는 차트를 보시면 전 세계 데이터 발생량을 연도별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앉아 계신 분들도 주머니에 스마트폰이 있어서 그 스마트폰을 통해 데이터를 만들고 공유하고 계시죠.
그런 류의 것들을 우리가 데이터라고 이야기한다면 그 데이터의 발생량이 기하급수적으로 팽창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고, 이 데이터를 다루는 비즈니스가 가장 뜨겁고 가장 많은 돈이 되는 시장이다라는 것을 모두가 공감하고 있습니다. 자, 그 데이터 시장은 1990년대에 처음 태동했다라고 저희가 정의합니다. 저희가 애니악이라고 불렸던, 굉장히 어렸을 때 교과서에 봤던 집채만한 어마어마한 돈에 한 국가가 하나 정도 쓰는 컴퓨터를 기억을 하실 겁니다. 그랬던 컴퓨터라는 장치가 퍼스널 컴퓨터, 데스크탑이라는 이름으로 1990년대에 저희 각 가정에 뿌려지게 되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 현상이었고, 우리는 최초로 내가 데이터를 만들어 공유할 수 있는 스마트 디바이스를 확보하게 됩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통신 네트워크 수단의 발전이 계속 거듭되며 초고속 인터넷, 브로드밴드라는 것이 보급되기 시작했고, 그 무선 인터넷과 데이터 발생 장치인 스마트 디바이스의 등장이 우리로 하여금 당시에 검색 광고와 쇼핑 광고라는 어마어마한 크기의 데이터 시장을 발현시킵니다. 그리고 그 시기 데이터 시장, 와, 공장이 없어도 이렇게 많은 돈을 벌 수가 있구나, 어마어마한 돈을 벌 수 있는 무형의 비즈니스인 이 시장을 보고 우리는 이제는 IT 버블이라고 부르고 있지만, 정확히는 어마어마한 수익성을 창출할 수 있는 데이터 마켓의 등장의 흥분 속에 데이터 버블이 터졌었고요. 당시의 시장은 시스코나 통신 장비 회사, 버라이즌, 통신 서비스 회사, 인텔, CPU 회사, 휴렛패커드, PC 제조 회사 같은 회사도 함께 묶여 데이터 시장의 주인공이냐, 처음 맛본 데이터 시장이 흥분했지만, 지금 와서는 당시 우리는 빅테크라고 지금 불리고 있는 구글 그리고 아마존이 검색 광고와 쇼핑 광고를 통해서 엄청난 이익을 거두는 것을 후행적으로 확인했습니다. 이 시기를 1차 데이터 시장의 등장기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이제 2차 데이터 시장은 2008년에 태동합니다. 저희가 잘 알고 있는 스마트폰을 위시하여 우리가 정보를 발생시키고 공유할 수 있는 장치들을 전부 스마트 디바이스라고 합니다. 2008년은 전 세계 인구수와 이 스마트 디바이스의 개수가 1:1 패러티를 이루었던 시점이었고요. 2020년까지 이 한 사람당 스마트 디바이스의 보급 대수가 6.6개까지 늘어났습니다. 한 사람이 사용하는 스마트 디바이스의 개수가 늘어났다는 건 데이터의 발생량이 매우 빠르게 증가한다는 것을 의미하게 되고요. 이 스마트 디바이스 시장의 주인공으로서 스마트 디바이스의 OS와 마켓을 장악한 애플, 그리고 스마트 디바이스를 사용하는 시간을 장악한 페이스북이 또 다른 빅테크로 2차 데이터 시장의 문을 열었습니다. 이렇게 성장하는 데이터 시장은 저희가 비정형 데이터라는 것으로 정의해 볼 수가 있습니다. 왼쪽 차트를 보시면 데이터의 총 발생량이 매우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데, 그 데이터를 분류를 해본다면 우리가 자주 사용하고 있는 엑셀과 같은 정량적, 정형적 데이터의 발생량보다는 저희가 스마트 디바이스를 통해서 만들어내는 대부분의 데이터들, 음성, 영상, 텍스트 같은 정형화되지 않은 비정형 데이터가 주류였고요. 이런 비정형 데이터를 분석하여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개척하자라는 니즈가 커지며 저런 데이터의 분석 장소, 클라우드 컴퓨팅이 부상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는 2010년대 중반 정도부터 클라우드 컴퓨팅 시대, 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는 툴, 이것에 대한 시장의 니즈가 커졌고, 구글,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의 주가와 매출을 보고 계십니다. 클라우드 컴퓨팅의 3대장이죠. 이들이 2천조 기업으로 부상했고, 우리가 또한 잘 알고 있는 대표적인 사례, 넷플릭스 같은 회사도 아마존의 AWS 같은 클라우드 컴퓨팅을 통해서 우리에게 추천 알고리즘을 개발하여 또 다른 성장 기업으로서 부상했던 기업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데이터 마켓의 진화를 봤고요. 이제 드디어 현재입니다. 지금부터 시장이 주목하는 개념은 우리가 PC, 그리고 스마트폰 같은 스마트 디바이스, 그리고 클라우드 컴퓨팅을 넘어서 엣지 디바이스 시장에 오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스마트 디바이스는 지금 제 핸드폰이 그러하듯 제가 좀 더 윤택하고 편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보조 보완해주는 장치입니다. 엣지 디바이스라는 것의 정의는 저를 극단적으로 편리하게 만들어준다고 표현할 수도 있고요.
또한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죠. 저를 제거해 버리는 겁니다. 사람을 대체하는 디바이스, 사람이 필요 없어지게 만드는 디바이스를 엣지 디바이스라고 하고, 20년 전에 제가 만약에 이런 자리에 와서 스마트 디바이스, 스마트폰 이렇게 얘기했으면 다들 생경한 표현이었을 겁니다. 엣지 디바이스가 지금 실리콘밸리에서 부상하고 있고, 이 엣지 디바이스가 전 세계 빅테크 데이터 마켓이 모든 돈을 쏟아 넣어 연구 개발하고 있는 영역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스마트 디바이스는 저를 도와주는 거고, 엣지 디바이스는 저를 없애버리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두 가지로 특징을 정의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제가 하는 일을 대신해야 하는 만큼의 역량을 갖춰야 하니 어마어마하게 많은 데이터가 발생합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 테슬라가 운전이라는 노동을 제거하는 거죠. 목표가 운전기사라는 노동자를 제거하는 겁니다. 그러려면 그 사람이 머릿속에서 연산하며 처리했던 일들을 대신할 수 있어야 될 겁니다. 데이터의 발생량이 어마어마합니다. 스마트폰이 하루에 1GB 정도의 데이터를 발생시킨다면 이 테슬라의 자동차는 계속해서 그 양이 늘고 있는데 현재는 약 8000GB 정도의 데이터를 하루에 발생시키고 있습니다. 그 어마어마한 데이터가 하나의 특징이 될 거고요. 두 번째는 스마트폰, 제가 쓰고 있는 아이폰이 실이나 페이스 아이디 같은 기능이 잠깐 펑션이 난다고 해서 제가 죽거나 엄청난 경제적 손실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사람을 대체하는 디바이스는 자율주행 자동차가 그러하듯 한 번 실수하면 사람이 죽거나 아니면 엄청난 경제적